1913년, 1950년 이렇게 옛날에 만들어진 이미지잖아요. 포토샵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콜라주 작업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포토샵이라는 게 결국 그 예전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작업들인데 거기서 이제 툴들만 디지털로 바뀌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소스를 사용할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자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보정을 할 건가, 이렇게 총 세 가지인데 사실적인 렌더링 위에 이런 그림 같은 이미지들 그런 걸 넣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건 다양한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도 항상 수정을 용이한 상태로 놔둬야 되는데 그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 이미지고, 일러스트에서 좀 수정을 하면은 그게 곧 그대로 링크가 돼서 포토샵으로 넘어오고, 포토샵에서 또 링크가 돼서 인디자인으로 넘어와서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라고. 그러면 하려면 MS 아키텍처라고 뉴욕에 베이스를 둔 회사에서 한 작업인데 이분들은 되게 스케일 피규어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헤어스타일, 뭐 신발 사이즈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밀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뭔가 건축물에 대한 아이디어도 설명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사실 소실점이 없으면 안 되냐는 건 아니죠. 그 느낌이 다른 거죠. 소실점이 없으면 개념적인 이미지들을 만들 수도 있고. 이번에 페이서에 포토샵 강의 올려주신 오창경님 모시고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지만 포트폴리오 소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굴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공부하고 있는 오창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원 다니고 계시죠? 네, 지금은 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예, 그 대학원 합격한 포폴 소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페이스에 올라간 포토샵 강의가 있단 말이죠. 타겟이 누군가요? 이제 포토샵을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 보통 이제 건축학과 저학년 분들이나 혹은 포토샵을 할 줄 알지만 좀 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립하고 싶으신 분들이 주 타겟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렌더링으로 끝까지 끝내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물론 걷다가 1%의 포토샵만 더하면은 또 이미지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역시 들으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토샵 관련된 강의는 유튜브 정보란에 있으니 미리 보기 강의가 있어요, 저희가. 네. 그걸 먼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이미지 작업들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건축 포토샵 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4가지 팁이 있네요. 저희 PPT를 미리 봤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 좋은 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함께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렇게 4가지의 주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포토샵은 사진을 편집하는 툴이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을 그리는 툴이고, 결국은 우리가 사진과 사진의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콜라주를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콜라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이미지와 이미지를 합성하는데 굉장히 대비가 심하고 좀 이런 예술적인 이미지들, 이걸 보통 생각하실 텐데, 잡지에서 이미지 잘라가지고 붙이고 하는 것들, 그런 걸 콜라주라고. 이제 콜라주라고 하고, 우측에 있는 이미지도 이제 콜라주의 하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인데 이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진과의 사진의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콜라주라고 할 수 있죠. 보통 포토몽타주나 포토콜라주라고 부르는 이미지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913년, 1950년 이렇게 옛날에 만들어진 이미지잖아요. 포토샵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콜라주 작업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근데 이때는 사진기라는 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진 찍고 인화하고 이런 기술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측에 이제 그레테 스턴이라는 사진 작가가 만든 작업인데, 이런 것도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런 걸 오려서 사진과의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이건 이제 헨리 피치 로빈슨이라는 사진 작가가 했던 작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실적인 사진 간의 합성을 통해서 또 뭔가 연출되는 비현실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미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포토몽타주는 사진 작가로부터 좀 발전이 된 것 같고, 저런 아트웍 같은 콜라주는 이제 회화 작가들이 좀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들이죠. 이런 것들을 왜 생각하냐면은 포토샵의 현재 어떤 위치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1890년대 작품이에요? 네. 이분이 영국 분인데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했던 작업들입니다. 장난 아니다. 포토샵이라는 게 결국은 저는 그냥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토샵에 나와서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게 바뀐 게 아니라 결국 그 예전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작업들인데 거기서 이제 툴들만 디지털로 바뀌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가위나 칼 같은 게 결국 포토샵
포토샵 내에서 이런 라sso 툴, 뭐 매직 완드 이런 툴로 바뀐 거고, 브러쉬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스텐실 기법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더 편리하게 마스크 기능이 포토샵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좀 더 저희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게 바뀐 거다. 근데 결국은 프로세스 과정은 사실 아날로그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포토샵에서도 이제 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들을 체계화하고 좀 상상하기 굉장히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날로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럼 결국엔 디지털 툴에 있는 저 기법들이 사실은 아날로그 있는 것들의 연장선이네요. 똑같은 그렇죠. 거네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노라고 하는 모델링 툴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조각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카빙하는 기법들에서부터 명령어들이 다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총 3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소스를 사용할 건가. 그러니까 소스를 어디서 가져올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자를 것인가. 아까 전에 봤던 이미지들처럼 어떻게 사실적으로 자를 건지, 아니면 좀 더 투박하게 인위적으로 자를 건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보정을 할 건가. 이렇게 총 3가지인데, 뭐 어디서 소스를 가져올 건가에 대한 건 뭐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도 있을 수 있고, 그쵸. 혹은 뭐 다양한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들, 뭐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렌더링을 해서 이제 많이 하겠죠. 렌더링해서 포토샵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어떻게 자를 것인가. 이건 이제 포토샵에서 라sso 툴, 우리가 좀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마치 가위로 오리듯이 자를 수도 있고, 매직 완드나 그라디언트처럼 뭔가 자연스럽게 마스킹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정할 건가는 이제 오히려 색채나 명암을 대비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서 실사 같은 이미지도 만들 수 있겠죠. 사실 포토샵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 3가지 중에서 세 번째 거는 뭐 브라이트니스라든지 혹은 커브라든지 세 번째 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소스를 사용할 건가, 어떻게 자를 건가에 대한 생각은 사실 깊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로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을 낼 수 있겠죠. 이거는 페이서에 올라온 제 강의에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참고로 이 이미지는 강의 때 직접 만든 이미지인가요? 네, 그렇죠. 학생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강의 그러면? 들으면 다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좀 더 어떤 아트 같은 콜라주고, 오른쪽은 굉장히 사실감 넘치는 이미지잖아요. 이 두 개가 작업 과정 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콜라주네요, 말 그대로. 네. 진짜. 어떤 소스를 어디서 가져오고 넣을 건지, 어떻게 보정할 건지,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이렇게 이미지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같은 이미지는 뭐 유화나 이런 그림들에서 소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그림 같은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른쪽 같은 이미지는 이 소스 자체를 이제 사람 사진들, 나무, 소스 이미지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감이 넘치는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건축가들이 했던 콜라주들을 좀 가져와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미스가 했던 작업들인데요. 미스도 콜라주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거든요. 그래요? 미스 이미지도 보면은 뒤에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배경 위에 인위적인 대비가 강한 그런 이미지들을 올려놨는데, 이미지를 만드는데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이미지에 사실감 넘치는 소스만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치. 그 아래에 있는 그림도 이제 멕시코 건축가 타티아노 빌바오가 만든 이미지인데, 이것도 렌더링 위에 손 스케치로 그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무, 그리고 물고기도 있거든요. 또 보정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고 마치 미스와 비슷하게 굉장히 대비가 세게 들어갔죠. 사실적인 렌더링 위에 이런 그림 같은 이미지들, 그런 걸 넣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건 다양한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스를 쓸 건지, 어떻게 보정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 사용할 소스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섞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릭 미랄레즈라고 하는 건축가인데, 이분은 이제 사실적인 사진을 콜라주를 했는데, 사실적인 사진이지만 그 테두리가 사각형으로 사진 그대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오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사각형 그대로 사용을 해서 아트적인 그런 콜라주도 만들 수 있다. 결국 아까 제가 말한 그 3가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고, 창의적으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수정을 용이하게 유지하기입니다. 이 말은 수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뭐 레이어를 머지하지 말고 살려놔라,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런 내용도 있고. 예. 포토샵을 작업하면서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모델링 하거나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예, 한번 보도록 하죠. 학생분들은 이제 교수님분들께 크리틱을 많이 받고, 또 건축가분들은 뭐 클라이언트분한테 그런 수정 요청을 많이 받잖아요. 수정 요청이 연속이죠, 뭐. 계속 과정 속에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렌더링은 요즘은 굉장히 툴이 속도가 빨라졌지만, 사실 예전 같으면 이제 V-Ray 이런 거 쓰면 그럼요.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뭐 수정 요청을 받으면 어떤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또 다시 렌더링을 해야 되고 컬러만 바뀌어도 사실 다시 렌더링 해야 되고 그쵸. 이런 상황들이 많죠. 근데 이런 단점들을 사실 포토샵에서는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도 항상 수정을 용이한 상태로 놔둬야 되는데 그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 이미지고 조정 레이어나 레이어의 어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컬러도 넣을 수 있고 스마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항상 픽셀 관리나 또 포토샵의 단점이 비트맵 기반의 또 이미지라 해상도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스마트 오브젝트도 알려줘요? 그죠. 저는 이번 강의에서. 그렇죠. 아 그래요? 있어요? 네. 나 좀 들어봐야겠는데. 저도 항상 강의에서 강조를 한 부분인데 수정을 항상 할 수 있게 만들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크리틱을 받아도 또 다음 주에 또 저희 수정을 해야 되고 혹은 마감을 해도 또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 또 수정해야 되고 특히 1번에 써있는 조정 레이어하고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처음 안 배우고 포토샵을 배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돼요. 그럼 첫 단추가 정말 잘못 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기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고 수정을 해본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무튼 네. 이미지를 눕기를 딴다고 하죠. 그런 것도 원본을 항상 유지한 채로 원본에서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원본을 두고 여기 위에 여기 있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이제 싹싹싹싹 그리고 이제 딱 두는 마스크라고 하죠. 근데 레이어 컬러 넣는 건 되게 신박하네요. 포토샵 파일을 일주일 뒤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보통 포토샵 파일 할 때 이름 저렇게 다 정리하세요? 실제로 작업할 때?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잔디 하나 넣고 할 때 뭐 그냥 그래서 카피 3 이런 게 오잖아요. 네. 다 수정한다고요, 이름을? 그러니까 그룹을 시키죠. 그룹을 해놓는다고? 그룹을 해놔서 그룹에 이제 그룹의 이름은 그쵸, 저 정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컬러를 저 정도로 컬러를 넣어서 이제 좀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스마트 필터는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에 노이즈나 그런 가우시안 블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메뉴 탭에 필터에 있는 것들. 그럼 이제 원하는 부분에만 노이즈를 넣을 수도 있고 스마트 필터 내에도 마스크를 또 넣을 수 있어서 대박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스마트 오브젝트가 아닌 상태에서 필터를 넣게 되면은 한번 효과가 들어가고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오브젝트가 픽셀 안 깨지는 거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거 말고 맞고, 다른 기능이 네. 있구나 이렇게 몰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포토샵 강의 있잖아요. 거기 이런 걸로 이제 여러 번 써보면서 이제 익혀야 될 텐데 예제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예제는 총 3개입니다. 3가지 예제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아까 보여드린 2개의 이미지랑 그리고 배치도 이미지까지 해서 이렇게 3개의 이미지.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 작업 과정인데 보통 어도비가 아닌 툴로 시작을 하잖아요. 뭐 캐드로 제도를 하든 뭐 라이노나 스케치업으로 3D를 만들고, 그러니까 라인이든 그런 투시도든 그걸 이제 익스포트해서 사용을 할 건데 처음에 일러스트나 포토샵으로 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어도비의 툴들로 들어왔을 때는 그 어도비 간의 링크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패널이나 제안서, 즉 인디자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파일로 포토샵으로 옮겨서 다시 보정을 하고 그걸 이제 인디자인 최종 결과물로 넣는데, 만약에 일주일 뒤에 또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일러스트에서 좀 수정을 하면은 그게 그대로 링크가 돼서 포토샵으로 넘어오고 포토샵에서 또 링크가 돼서 인디자인으로 넘어와서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라고. 그러면 하려면 일러, 포토, 인디 셋 다 프로그램 켜놓고 하는 거죠? 꺼놔도 되죠. 꺼놔도 여기서 그냥 수정을 하고. 스마트 오브젝트도 결국은 링크의 하나 개념이거든요. 맞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디렉토리로 링크를 걸어서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이거 내가 필요하겠다. 프리미어 작업할 때 뭔가 띵 이미지 하나 넣고 싶은데 눕기 따고 색 보정하고 넣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제가. 언제 그 이미지 저장하고 포토샵에 다시 불러와서 뭐 하고. 맞아요. 이게 되는구나. 네, 이게 엄청 작업 시간이 빨라지겠네요, 그러면. 수정도 용이하겠지만. 네, 그렇죠. 포토샵에 넘어와서 도면에 뭐 맵핑을 하거나, 근데 만약에 도면이 수정됐다면 라인웍을 이제 수정을 하고 포토샵에 넘어왔을 때 좀 그 부족한 부분만 다시 이제 맵핑을 하면 되니까. 최고다. 그래서 이런 링크 기능을 잘 사용을 해서 수정을 용이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포토샵이나 이런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수정이 잘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 포토샵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효율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밀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밀도가 어떤 질감, 그러니까 재질의 어떤 질감의 디테일들 뭐 이런 것도 맞지만은 그러니까 시각 효과들이 마치 규칙처럼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밀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미지는 제가 저번 학기 스튜디오 하면서 만든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밀도감을 쌓아 올리는 과정들입니다. 처음은 되게 밋밋하게 명암도 없지만은 이제 두 번째부터 명암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이제 조경 같은 식재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소품 그리고 가구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멀리서 들어오는 빛들 이런 효과들을 점점 쌓아 올라가면서 이미지들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밀도감을 쌓으면은 굉장히 이미지 내에서 시각적인 풍부함이 많아진다. 근데 이런 가구나 사람 같은 걸 많이 채울 때 저런 거 하나하나 눕기를 따졌을 텐데 네. 여기에 이런 의자가 잘 어울릴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고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눕기 따서 넣은 거죠. 그렇죠.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네요. 근데 저도 작업을 하면서 사실 3D로 넣을지 2D로 넣을지 이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3D가 이게 소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특히 라이노는 이제 스케쳐 웨어하우스처럼 그런 것들도 없고 해서 저는 오히려 3D보단 2D 소스를 좀 더 많이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진은 인터넷 속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뭐 핀터레스트라든지 네, 핀터레스트나 뭐 스톡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르투갈의 팔라 아틀리에가 한 콜라주 작업인데 이 작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소품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왼쪽 이미지 보시면은 그림도 있고 꽃도 있고 청소용품들도 있고 앞에 뭐 장난감도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넣었는데 이런 게 단순히 이미지 내에서 시각적인 재미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액자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뭔가 클라이언트가 맞는 그런 스토리가 있을까. 뭐 장난감이 있으니까 이 집은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상상하게 만드는 좀 더 이미지를 볼 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밀도 높이라는 게 그냥 무작정 소스 막 꽉꽉 채워서 공백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나름의 스토리의 디테일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그렇죠. 넣는 거네요. 그렇죠. 이 이미지도 가운데 의자가 하나 덩그러니 있잖아요. 의자는 항상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되게 유동적인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MOS 아키텍처라고 뉴욕에 베이스를 둔 회사에서 한 작업인데 이분들은 되게 스케일 피규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한 작업을 보면 이렇게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헤어스타일, 뭐 신발 사이즈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밀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 초고밀도지. 네, 그 건축물에 뭐 사는 사람의 어떤 직업군의 복장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쓰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표현하면 좀 더 좋겠죠. 뭐 예를 들어 경찰서다 하면은 경찰 제복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또 뭐 미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 분들은 도넛을 많이 먹는다. 뭐 손에 도넛도 올려둘 수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좀 더 그렇죠. 스토리가 생기고 맥락에 잘 맞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했던 이미지들 보면은 피아노도 있고 앞에 피크닉 바구니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공간에 또 감성이라든지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것들은 도면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가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어떤 가구가 있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시기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프로그램도 보여주고 어떤 분위기 특히 이미지에서는 사실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분위기, 그치. 또 우측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내리는 풍경 그리고 왼쪽에는 비를 피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이 사계절이니까 계절이나 날씨에 맞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이미지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염전이에요.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염전에 쌓여있는 소금 언덕들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어떤 맥락을 많이 보여주고 또 이야기도 만들어내는 거죠. 또 우측 같은 경우는 이게 순례길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인데 술래길이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많이 올 거고 그런 사람들의 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밀도감 있게 설정을 한 거죠. 거의 소설가네. 이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약간 좀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가운데 있고 이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런 업체들이 한 작업들인데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투명한 원형의 파빌리온이 이제 메인 건물이고
그 앞에는 이제 투명한 우산을 쓴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 이미지 하나만으로 뭔가 이 앞에 투명한 우산을 쓴 사람들과 건물들과 되게 조화가 되는 거 하나로 이어지면서 연속성이 있어요. 네, 이거 하나로 뭔가 건축물에 대한 아이디어도 설명이 되면서 이 이미지 하나로 많은 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우측도 이제 조감도인데 저희가 이제 조감도에서 많이 넣지 않는 이런 뭔가 비행기 프레임 그런 걸 넣어서 프로그램 공항이다 보니까 맥락도 잘 맞고 오히려 진짜 1인칭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 느낌도 많이 들고 굉장히 좀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나 좀 더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넣으면은 좀 더 눈이 가고 이 그림에서 머무르는 시선이 더 오래 가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밀도 높이면서 많은 이미지들을 넣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따로 다 저장해 놓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고. 상경님도 많이 저장해 놓으셨나요, 그러면? 그렇죠. 저도. 나름 나름 그게 자산이네요, 그러면? 네, 사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포토샵 작업이 좀 더 빠르죠. 그러니까 3D 소스들이 많으신 분들은 3D로 해도 상관이 없죠. 그건 이제 개인 차이에 따라서 뭐가 더 편하고 빠른지에 따라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소실점을 찾아라입니다. 소실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소실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아날로그적인 방식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혹시 다점 투시도가 뭐예요? 이건 이제 소실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3점 소실점이 이상. 많을 수가 있어요? 사실 소실점은 굉장히 많죠. 오히려 1점 투시나 이소점이 현실 세계에선 거의 존재할 수가 없고 왜냐면은 모든 물체가 평행하게 놓여있을 상황이 없잖아요. 오히려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물체들이 평행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다점 투시도가 될 수밖에 없죠. 소실점이라는 게 오브젝트마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물체가 평행해야 1소점, 2소점이 나오는 거고 전체적인 틀은 이제 1점, 2점일 수는 있지만 각각의 모든 오브젝트가 평행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다 각각의 소실점이 있는 거죠. 이번에 많이 배우네. 그렇구나. 투시에 대한 이해를 좀 아시면은 좀 더 이미지를 만드는데 편하겠죠. 뭐 사진을 찍을 때도 이 카메라 렌즈와 지면이 평행하면은 어떤 높이에서 찍든 이 그라운드 레벨은 항상 이미지의 맞아. 중앙을 가로지르잖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이면 이제 그라운드 레벨이 더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투시의 이해들을 알면은 더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만들 때 이렇게 소실점을 직접 포토샵 파일 내에서 어디겠거니라고 이제 찍고 네. 그래서 각 어떤 벽돌의 질감들을 매핑을 할 때 이게 어느 방향으로 제대로 매핑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소실점을 찾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죠. 사실 우리 눈이 투시가 잠깐 틀어져도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거든요. 바로 알아챌 수 있고 굉장히 이미지가 어색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실점을 그리고 작업을 합니다. 맞추는 거죠. 네. 이것도 제 실제 강의의 내용을 캡처한 건데 이것도 소실점을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실점을 그려야 좀 더 정확한 오브젝트들을 배치할 수 있고 어떤 스케일감이나 이런 것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좋은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토샵에서 이거 지금 방사선 있잖아요. 네. 포토샵에서 그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선 하나 그리고 그거 그냥 돌린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자체를 브러쉬로 만들어서 한번 클릭하면은 되게 할 수도 있고 건축 투시도 포스트 프로덕션에 유용한 무료 브러쉬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짱이다. 사실 브러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포토샵은 브러쉬와 소스가 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브러쉬가 사실 무기입니다. 포토샵에서. 그래요? 네. 일러스트는 브러쉬보다 패턴이 더 중요해요. 그래 맞아. 네. 일러스트는 패턴이지. 패턴이 맞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그러니까 소실점이 없는 이미지인데 사실 소실점이 없으면 안 되냐는 건 아니죠. 그 느낌이 다른 거죠. 소실점이 없으면 왼쪽처럼 뭔가 굉장히 개념적인 이미지들을 만들 수도 있고 우측의 이미지는 굉장히 소스를 리얼하게 써서 소실점이 없지만 뭔가 이렇게 리얼한 효과들을 써서 좀 더 오묘한 그런 효과들 게임 같아요. 게임. 이렇게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서 말했던 세 가지와 그리고 소실점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창의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토샵이라는 게 결국 디지털 툴로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날로그처럼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샵을 써가지고 되게 리얼하게 만드는 거에 치중을 하다 보면 본인이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뭘 표현하고자 할지 어디에다가 힘을 줘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포토샵 작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강조해야지, 어떤 걸 어떻게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들어봤고요. 제가 이번에 페이서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를 들으시면은 오늘 영상에서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기술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들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이거 강의 다 듣잖아요? 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강의 다 듣고 기술 익히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 생각하세요? 사실 한 달 내면은 기술은 충분히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계속 사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술적인 내용 익히는 데는 사실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 막 딥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 기술보다는 아까 말했지만 아이디어가 맞아. 더 중요한 거라 사실 툴에 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아, 맞아. 그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인스타그램도 운영하시잖아요.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들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오시면은 포토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미지들도 볼 수 있고, 강의를 듣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이렇게 DM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네, 유튜브 정보란에도 링크 있습니다. 팔로우 하시고 DM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